지금 유럽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산 포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한 곳의 매출이 26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의 새로운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산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주가 오르는 테마주, 아니면 정부 예산 나눠 먹는 내수산업.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돌고 도는 돈이라고 세계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다릅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K방산은 지금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노르웨이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수출이 아닙니다.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앞으로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결정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유럽은 자국산이나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납기입니다. 무기를 주문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이들은 수십 년의 기술 역사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기술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속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방산 기업들은 수요 폭발을 맞닥뜨렸습니다. 공장을 늘리고 인력을 뽑고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투자증권의 최광식 애널리스트는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한 수준의 납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문 즉시 배송.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3년 뒤에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한국산이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기만 빠른 걸까요? 기술력은 괜찮은 걸까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 방산의 기술력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 방식을 통해 축적됐습니다. 완성된 무기를 분해하고 분석해서 설계 원리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그렇게 쌓다 보니 이제는 비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서가는 수준이 됐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직접 경쟁합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PGH-2000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문은 유로펄스와 맞붙고 있고 장갑차 레드백은 독일 링스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유럽 최고 수준의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이 비등하고 납기가 빠르다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K방산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수주 잔고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부문 수주 잔고는 2025년 말 기준 37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년간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수주가 37조 원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129억 원, 지상방산 부문 단독으로 낸 영업이익입니다.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3조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2%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더 놀랍습니다. 136.7% 증가입니다.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관심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항공우주나 방산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노후 자산을 ETF에 넣어뒀는데 방산 ETF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위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릅니다. 한번 공급사가 되면 수십 년간 관계가 유지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계약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주잔고 37조 원은 단순히 미래 매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의 관계를 예약한 것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직업 측면에서 보면 방산 산업 확장은 고급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전자공학 분야를 준비 중이라면 이 흐름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호재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BUI EU,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은 자국 방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U의 물품 도입에는 30% 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백쓰면 최대 30만큼만 EU의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70은 유럽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라인메탈 같은 유럽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장벽입니다. K방산에는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은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분석가들의 시각은 다소 낙관적입니다. 최광식 애널리스트는 30% 한도 내에서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충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 전체 방산 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30%만 해도 상당한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더 중요한 건 현지화 전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K방산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유럽 기업과 합작 투자를 추진하면 EU의 물품이 아닌 EU 내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30% 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럽 정치 지형도 항상 변합니다. EU의 정책 방향, 각국의 선거 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방산 수요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K9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규모가 8조 원입니다.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4조 원 규모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이미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에 수출을 달성했고 추가 도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의 후속 움직임이 올 상반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155mm 장약 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이고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방산 시장은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미국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기업 가치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성장 궤도 위에 추가적인 도약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에 주목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업계에서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종목입니다. 현재 K2 전차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페루, 이라크 등 추가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수주들이 확정될 경우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아직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립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먼저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종전 이후에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무기 수요는 최소 2030년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K방산은 이 수요를 흡수하는 최적의 공급자 위치에 있습니다. 납기 우위가 유지되고 현지화 전략이 성공한다면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약 사업자 등록에 성공하고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유럽 수출에 더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까지 뚫는 기업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르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를 단순히 한국의 방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방산 기업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로템의 추가 수주가 현실화되고 KI의 FA-52 추가 계약을 확보하고 천무가 유럽 내 5개국 이상으로 수출국을 확대한다면 이는 K방산이 단순한 반짝 이슈가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임을 입증하는 흐름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방산주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통상 2에서 4년입니다. 지금 쌓인 37조 원의 잔고는 2027에서 2029년 실적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타결되거나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전선이 동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긴급 발주가 줄어들고 납기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방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가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BUI EU 정책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EU가 방산 분야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30% 한도를 더 줄이거나 완전 폐쇄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지화 전략이 아직 초기 단계인 한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자국 기업 살리기에 나서면 정치적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변수입니다. 지금은 납기 우위가 기술 격차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어떨까요? 가격, 기술, 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위가 구조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K방산의 수출 계약은 대부분 달러 또는 유로화 기준입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수출 수익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주에서 실적 계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방산의 특성상 그 사이 환율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두 시나리오가 혼재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 사업은 성과를 내고 일부는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성장이 대한민국에 순수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성장 자체가 세계가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나요? 무기가 많이 팔린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무기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윤리적 고민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각자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다면 그에 따른 외교적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분쟁 당사국이 된다면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그에 따르는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시 숫자로 돌아오면 202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매출 2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원, 지상방산 수주 잔고 37조 2천억 원. 항공우주 부문도 3년 연속 성장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회사 하나오션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조선통합 기업으로의 전환이 숫자로 확인되는 한 해였습니다. K방산의 진짜 빅사이클이 막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성장이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흥미로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부담을 떠안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 선택과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